우선 뭐 웰빙 커뮤니티 주거단지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연구진하고 또 LH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통해서 전개된 것인데 한 세 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이런 운동이라든가 취미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웰빙이라고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부분은 전체적으로 커뮤니티가 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들이 은퇴자들이죠. 또는 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가치나 지향점을 공유하고 장소성을 같이 한다든지 또 이웃인식을 가지고 서로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고요. 케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나 이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지역 돌봄이라든지 상호 케어라든지 노너 케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웰빙 커뮤니티 주거단지에서 지향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격은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거단지를 지향하고요. 입지는 이제 앞에서도 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방 대도시 또는 이제 거점 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한 그러면서 실제로 입지하는 것은 이제 중소도시라든가 중소도시 인근의 농촌 지역에 입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있고요. 규모는 한 30에서 한 100세대, 뭐 많게는 한 200세대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층은 이제 수도권 중산층에서 뭐 은퇴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같이 포함해서 고령 가구하고 지역 중장년층 가구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단지까지도 다 포함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제안하는 지금 제가 발표드리는 주요 내용은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나타나 있는데요. 잠재력을 좀 분석하고 거점 지역을 유형화하고 그 다음에 국내 유사 사례 그 다음에 해외 사례 해외 사례는 저 코하우징 위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로 주거단지 모델 제안 그 다음에 경제적 파급 효과와 제도 개선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잠재력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선정하는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선정된 후보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의 표는 이제 유형화 대상이 되는 그러한 중소도시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택 수요라든가 주거 수요라든가 말하자면 주거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잠재력이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모델들을 좀 제안할 수 있는가 개념적으로 나타내는 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고용 잠재력이 우수한 경우 도농 통합형의 이러한 모델을 제안할 수 있고 자연환경은 우수한데 주거 잠재력은 우수한데 고용 잠재력이 좀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웰빙형, 실버형 이런 형태로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잡아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잠재력 분석표는 고용 잠재력하고 주거 잠재력 아주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표는 주거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를 가지고 한 3개의 그룹으로 나눠본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가지고 한번 나눠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기 이제 좀 볼드처럼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경북하고 전남 그게 GB1과 JN2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중소도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주거 잠재력 측면에서도 이 5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고용 잠재력 측면이나 주거 잠재력 측면이나 사실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도농 통합형이라든지 연령 통합형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모델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용 현황하고 주택 수급 현황을 본 것인데요. 뭐 아주 단순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취업자 수, 그다음에 가구 대비 주택 수를 본 것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이 경기도나 충북이나 이런 쪽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쪽이 이제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북도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해당하는 지자체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취업자 수라든가 주택 측면에서 예를 들면 주택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주택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도권이라든지 수도권 인근이 훨씬 유리하고, 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주택이 충분하지만 사실상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 이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럼 이런 이제 접근이 그동안 없었느냐?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그 접근들은 사실상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정리된 것이고요. 90년대 이후로 다양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라든지 농어촌 정비법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의 근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집단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문화마을, 전원마을, 신규마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그러니까 지방소멸이라든지 말하자면 은퇴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연도별 추진 단지수를 보면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말하자면 한 07년도 08년도에 이제 상당히 피크를 이뤘다가 점점 감소해서 지금 이제 거의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출발한 것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보면은 전라남도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북, 그 다음에 강원도 이런 쪽이 이제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서 가장 지금 웰빙 커뮤니티에 가까운 것은 사실 마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인데 이제 5년 이내에 사업을 해야 되고 1.5억에서 한 36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내 한번 사례들을 보면요, 공동체 마을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충남 서천의 이제 산나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의 전체적인 그 구성은 이 농촌 이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입주민들이 모집이 됐고 그 입주민들이 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공적 지원도 사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15억, 충남이 12억, 서천구는 1.5억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정부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실제로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부담한 부분은 한 1.2억 정도로 이제 입주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 제천의 이제 애련마을이라는 곳인데 이것도 사실상 이제 한 30호 정도 되는데 여기도 그러한 이제 주민들의 그러한 공동체가 잘 형성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마을이고요. 그다음에 세울터 마을이라고 전북 진안에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도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점유 형태는 이제 개인 수유로 되어 있고 106명 정도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면 소재지 중에서 마을 중에서 가장 그 연령이 젊은 그런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성공적인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하스타운이라고 전남 장흥에 있는 것인데요. 실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굉장히 대규모의 사업을 계획을 한 계획 도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이 정도밖에는 지금 한 43가구 정도밖에는 입주가 안 되어 있고 원래 추진하던 그 민간 랜드 러버스 코리아라고 하는 그 민간 업체가 좀 자금난을 겪으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흥군을 비롯해서 전남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녹색을 칠해놓은 것은 소규모지만 상당히 정착이 돼서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마을이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인데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전체 세대 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34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성공적인 마을들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면적도 한 10,000평 정도, 한 3만 제곱미터 정도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인근 대도시는 한 40만 정도. 그래서 인근 대도시하고도 한 10km 정도. 그다음에 뭐 주요 IC하고도 한 10km 정도. 그렇게 이제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공 요인들은 입주자들의 어떤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뭐 이를테면 뭐 어떤 마을들은 상당히 생태적인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마을들이 있고 어떤 마을은 한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했거나 하는 동문들 위주로 구성된 마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적 공동체 구성이 상당히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고 저렴한 집가라든지 분양가가 꼭 담보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존 마을의 독립적인 공동체인데요. 보통 이제 귀농이라든지 귀촌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 마을을 계획할 때 보통 기존 마을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 성공한 이런 마을들을 보면은 그 기존 공동체에 섞이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은퇴자들이 귀촌을 하는 귀농을 하기보다는 귀촌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고요. 대도시와의 접근성이라든지 양호한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 요인의 반대가 실패 요인인데 실패 요인은 뭐 한두 개를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비가 과다하다든가 분양가가 많다든가 높다든가 기존 주민과의 갈등이라든가 과도하게 대규모 개발을 한다든가 전략적인 어떤 종합 전략이 부재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상당히 실패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인데 해외 사례는 그 코하우징 위주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이제 과제를 같이 발표해주신 공동시설 커먼하우스라고 하는 공동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유 공간과 독립적인 개별 공간을 하나의 단지로 구성한 이런 이제 주택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미국이나 캐나다까지도 지금 이제 전파가 돼서 실질적으로 많이 건설이 되고 있는 상태고 건설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한 두 개의 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연령 통합형과 고령자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코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 또는 뭐 48세 뭐 이렇게 고령자들을 위한 것이고요. 연령 통합형은 뭐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코하우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보면은 덴마크의 이제 쾌라고 하는 소도시에 있는 팅고든 코하우징인데요. 여기를 가보면 이제 이 전체 전경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좀 규모가 큰 경우인데 12개의 어떤 클러스터로 이루어져 있고 각 클러스터마다 한 20% 내외의 이런 조그만한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마다 커먼하우스가 하나씩 있고요. 전체적으로 큰 커뮤니티 하우스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공동 식사를 한다든가 이를테면 뭐 회의를 한다든가 뭐 레크레이션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코하우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스톡홀름의 시내에 있는 슈파르텐이라고 하는 이제 코하우징인데요. 이런 코하우징은 좀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뭐 연령이 다양하게 섞여 있거나 그다음에 이 지역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소프렌즈 코하우징이라고 말매에 있는 것인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우리가 이 도심에 있는 코하우징 그러니까 웰빙 커뮤니티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큰 규모 한 130제곱미터 정도 되는 이런 규모에서부터 35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규모까지 다양한 그 가족 구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어린 놀이터나 마당이 있고 옥상에도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이 있고 1층이 주로 공동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운동 시설도 있고 뭐 뜨개질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같이 공동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토론자로 오신 최정신 교수님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여기다 카피해놨는데요. 이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 이 시니어 코하우징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권 은퇴자를 위한 어떤 웰빙 커뮤니티에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시니어 코하우징의 단지 배치를 보면은 커먼하우스가 가운데 또는 입구에 있고 그거를 이제 미음자 형태나 디귿자 형태를 둘러싸고 있는 각각 개별적인 그 자신들의 주택 공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하우징 사례를 분석해서 좀 종합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한 30에서 200세대 정도, 클러스터는 한 20세대 내외가 되겠고 주택은 그 규모가 굉장히 다양하다. 주택 유형은 도심은 주로 중층 아파트는 연립으로 되어 있고 외곽에는 1, 2층 연립 또는 단독으로 되어 있다. 점유 형태는 개인 소유도 있고 조합 소유도 있고 뭐 전대도 있고 아주 다양하고 코퍼레이티브 하우징처럼 이렇게 공동 소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 자격은 사실 소득 기준이 없는 것이 우리랑 굉장히 다른 점이고 우리도 이제 웰빙 커뮤니티를 직접 실행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자격은 있습니다. 나이. 그래서 시니어 파워징 같은 경우에 처음에 50으로 했다가 너무 이제 이분들이 노령층에 자꾸 접근해 가니까 40으로 좀 낮춰가지고 젊은 분들도 오게 이렇게 해놨고요. 공동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치사와 식사입니다. 그리고 취미생활 함께 정도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국내 사례하고 그동안 다른 예를 들어서 부처에서 시작했던 여러 가지 농촌 지역의 신규 마을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웰빙 커뮤니티 단지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은 우선 두 가지를 한번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시가지 연접형과 독립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연접형은 기성시가지에 연접해가지고 입지하는 경우죠. 그리고 거점 중소도시 이제 행정, 의료 접근성이 이제 좋은 측면이 있고 독립형은 기성시가지에서 한 10km 정도 아까 뭐 IC라든지 이런 데서 10km도 말씀드렸는데 떨어져서 사실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독립적인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는 평지해야 된다. 적어도 완경관리. 특히 이제 웰빙 질병인 경우에는 평지해야 된다 무조건. 이런 이제 낙상의 문제도 있고 고령자들의 어떤 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 경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밀도를 보게 되면 시가지 연접형 같은 경우에는 집가를 고려해서 고밀로 이제 고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한 가구당 적어도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으려면 그러면 이제 고밀로 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이제 저희가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핀란드, 덴마크, 그다음에 스웨덴 이렇게 갔다 왔는데 어느 곳에서도 그 시가지에 연접한 지역에 점일이 없습니다. 다 중층 아파트 내지 연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래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그런 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집가 이 분양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농어촌형은 이제 저렴한 집가를 감안해서 뭐 점유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주택 규모는 연령 통합형인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주택 규모를 가지고 원룸에서부터 이게 뭐 못해놨습니다만 3DK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도록 하고 웰빙 실버형은 좀 생활비 절감을 위해서 이제 소형주택으로 하되 여기서는 조금 더 중산층을 위한 이러한 그 공간이 확보된 주택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방문했을 때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뭐 예를 들어 설이라든가 추석에 이제 잘 곳이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은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걸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에 따라서 좀 한번 특징들을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 중소도시하고 소도시가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영향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이런 지역하고 그 다음에 남부권, 그래서 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런 지역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서울 영향권의 어떤 중소도시, 중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연계 연령 통합형 모델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수도권 이제 은퇴자들 대상으로 해서 또 지역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가구 수가 큰 이런 커뮤니티도 충분히 공급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요. 이러한 서울 영향권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 작기 때문에 독립 웰빙형 그래서 뭐 이게 앞에서 선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17개 시군 중에서 대체적으로 시가 많은데요. 이 시들이 대체적으로 도농통합시기 때문에 그 시라 하더라도 사실 농촌 지역과 같은 환경을 가진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는 이런 독립된 웰빙 주거단지를 공급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남북권역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남북권역의 중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형 웰빙형 모델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팀코든 사례를 이제 보게 되면 한 단지에 있긴 하지만 그 클러스터를 나눠가지고 그 클러스터마다 커먼하우스가 따로 있고 전체를 아우르는 커뮤니티 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남북권의 중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까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대규모로 한 지역에 크게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직접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요가 못 따라줄 때는 사업이 가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를 하되 이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중요한 시설들을 공유할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 남북권의 이제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 30세대 아직 커도 한 50세대 정도의 독립된 자연환경에 아주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세세하게 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와 이제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 조건이라든가 요 밑에 운영 관리 이런 측면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연령 기준이라든지 소득 기준을 가장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떠한 연령이든 어떠한 소득이든 입주할 수 있도록 좀 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운영 관리 측면도 그런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 관리 해주기가 상당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시설관리 전문 업체라든가 또는 사회적 조직이라든가 또는 주민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구성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형 웰빙형이나 친자형 웰빙형, 실버형에 대해서도 유사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이런 걸 앞으로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 단지를 개발을 하면 거기에 이제 건설 투자가 일어나고 그 건설 투자가 일어나면 해당 지역에 효과가 일어나고 그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효과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 유발.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지역,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이 표는 세 개가 이제 각각의 유발 개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다른 지역 내 부가가치라든가 취업 유발 개수는 도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유독 생산 유발 개수만 강원도가 좀 다른 도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내 비중도 보면은 경기도하고 전남, 경북, 경남 이런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높고 다른 지역은 좀 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까?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구체적인 법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되겠나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주거단지 조성하고 사업주체를 지원하는 그 관련 법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개정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단지 조성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을 이제 반영한 이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 특히 지자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든가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이 좀 검토돼야 되고 사업 주체에 대해서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하고 민간이 같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해외 코어링 같은데 보면은 우리 주택 조합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조합들 이를테면은 여성들이 모여서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좀, 이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 하우스가 좀 필요한데, 코어링이 필요한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 너희 시에서 좀 땅을 좀 제공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해서 사실상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땅을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건설을 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핀란드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도 가능하도록 법제가 좀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에 이 거래 예외 적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은퇴세대 가구용 가구 입지 지원 관련 법제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멸 가능성이라든가 쇠퇴 가능성이 있는 이런 거점 지역에 이제 우리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을 해서 이러한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법제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귀촌시 이제 지금은 하여튼 귀촌 기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제 은퇴자를 위한 웰빙 커뮤니티에 입주하는 경우에 기존에 있는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지 않고 일단 와서 몇 년을 살아보니 괜찮네 그러면 좀 팔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에서 좀 어떤 예외 조항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제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사업의 성격, 이 웰빙 커뮤니티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은퇴자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중소도시 중에 이제 소멸 위험 지역은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돌이키기 어렵다 이런 지역은 사실 우리가 이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실 그동안 많이 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공급을 했는데 굉장히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든지 이미 소멸이 거의 추세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은 일단은 대상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주거단지를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렴한 임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이 은퇴하면서 그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유럽에 갔을 때도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이러한 코하우징에 들어오느냐 그래서 뭐 사별을 하시거나 이럴 수도 있고 뭐 또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외롭다 뭐 같은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서로 간에 굉장히 에티켓을 지켜가면서 공동생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소득과 교육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기존에 해오던 그런 기농기촌 마을과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방식인데요. 공급 방식은 분양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성이 충분하고 입주자 또한 또는 조합의 역량이 충분한 경우에 분양 위주로 사업을 하고 다만 이제 분양성이 약한 경우 그래서 소도시에 이제 분양성이 굉장히 약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임대를 통해서 그 지역을 이제 성장을 시킨 다음에 분양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동안 이제 좁은 면적에서 비싼 주거비를 내고 생활했던 이제 은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러한 이제 농촌 지역에 와서도 똑같이 그런 비좁은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단독주택 유형의 어떤 남부 지역의 소도시에 공급하는 웰빙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면적적으로 어느 정도 넉넉한 공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용시설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그래서 공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분양 가격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사례에서 보여드린 몇 가지 마을을 보면 대체적으로 가구당 한 2억 정도가 수요가 됩니다. 한 30가구에 한 60억 정도 수요가 되는데 그런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